예, 오늘이 이제 강의가 이제 정식으로 시작이 되죠. 여러분 그 블랙보드에 가 보시면 제가 그 이제 강의 기획서 실라버스 올렸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강의 자료도 올렸습니다. 자 먼저 그러니까 로맨틱 피어리에 대한 좀 전반적인 그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뭐 이제 학자마다 약간씩 뭐 시기는 다르지만 보통 1780년경부터 1830년까지 이 50년 정도를 영국 문학에서는 낭만주의 시기다, 이제 이렇게 그 지칭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다른 나라에도 유럽의 그 다른 국가들에도 낭만주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낭만주의는 그 19세기 내내 유럽에서 일어났던 그 문학 그 사조이죠. 그래서 그 프랑스, 뭐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 러시아 이런 나라들도 다 그 낭만주의 시기를 겪었는데, 그러니까 시기가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영국에서는 1780년경부터 1830년까지 이 50년 정도를 로맨틱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왜 이 시기가 그 로맨틱일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문학사의 그 시기 그 이름을 정할 때 보통 그 세기를 넣거나 아니면 이제 그때를 다스렸던 그 군주의 이름을 넣죠. 그러니까 예컨대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시대라고 하면 엘리자베스 2세가 아니라 엘리자베스 1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일리자베탄 피어리엇 뭐 이렇게 부르는데, 엘리자베스 시대라고 하면 보통 그러니까 16세기 중후반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그 르네상스 시대라고도 부르고, 셰익스피어 같은 그런 그 걸출한 극작가들이 활동을 했었죠. 또 뭐 17세기, 뭐 18세기, 그리고 그 19세기는 또 이제 빅토리안 에이지라고도 부르는데, 그 빅토리아 여왕이 거의 70년 동안 60년 가까이 통치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시대를 군주의 이름을 따서 그러니까 빅토리안 에이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자베탄 피어리드도 군주의 이름을 딴 것이고. 그래서 그 문학사의 그 시기 구분을 할 때 보통 그 세기 이름이라든가 군주의 그 이름을 따서 그 이름을 짓는 건데, 그러니까 왜 이 시기가 그 로맨틱일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로맨틱이라는 단어는 지금도 많이 쓰잖아요. 하지만 너무나 그 다양한 상황에서 또 다양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사실상 그 정의가 불가능한 단어이죠. 로맨틱이 무슨 의미인가요? 한번 좀 여러분한테 묻고 싶은데, 그 여기 있는 학생은 그 로맨틱이란 단어가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무슨 의미로 쓰는 것 같아요? 사랑. 연인의 관계. 좋습니다. 여기 있는 학생은 그 로맨틱이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그 로맨틱이 뭐냐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그 로맨틱이란 단어를 어떤 의미로 쓰는 것 같아요? 그 제가 어느 그 레스토랑에 가니까 뭐 그 레스토랑에서는 로맨틱 디너를 제공한다고 이렇게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로맨틱 디너가 뭐지? 그러니까 어떤 그 디너이길래 로맨틱하다고 하는 거지? 그 여기 있는 학생은 그 뭐 로맨틱이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어떤 이상, 그러니까 현실 너머의 그 이상, 뭐 그 좋은 포인트들을 학생들이 그 지적을 해 주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로맨틱이란 단어를 우리가 낭만이라고 옮기잖아요. 그러니까 한자어 낭만인데, 사실 그 한자어는 그 로맨틱의 의미를 아는데 도움이 전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로망을 그러니까 음차에서 그 한자어의 그 소리를 빌려서 적은 게 낭만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 낭만적이라는 말은 그 로맨틱의 이제 동음 이어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아는 데는 이제 그 도움이 안 되죠.
자, 우리가 그 로맨틱이란 단어는 사실 그 형용사잖아요. 그러면 명사가 뭔가 로맨스죠. 음. 그리고 아까 어떤 학생이 지적했듯이 이제 로맨스라고 하면 오늘날 보통 연애, 사랑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 낭만주의적 맥락에서 로맨스를 이야기할 때는 자, 이 로맨스는 미디벌 로맨스이다. 혹은 시베릭 로맨스이다. 왜 이렇게 막 자기가 알아서 막 껐다 켜지네요. 예, 어쨌든 자, 낭만주의적 맥락에서 로맨스는 그러니까 시베릭 혹은 미디벌 로맨스이다. 그러니까 중세 로맨스를 가리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이야기예요. 이야기인데, 자, 12세기에 프랑스에서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고, 자, 다른 나라에도 퍼져나갔다. 자, 여러분 그 로맨스란 단어를 보면 로마가 있잖아요. 로마. 예, 그래서 그 로마 제국과도 그 깊은 연관이 있는데, 여러분 그 로마 제국에서 쓰던 언어가 라틴어였죠. 그런데 이 라틴어는 여러 국가 언어의 그 뿌리가 되었죠. 예, 그래서 자, 이 라틴어에서 파생된 언어들을 로맨스 랭귀지, 그러니까 로맨스 랭귀지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프랑스어, 또 이탈리아어, 또 스페인어, 뭐 포르투갈어 이런 언어들이 로맨스 랭귀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는 로맨스 랭귀지는 아니에요. 물론 그 라틴어의 영향을 아주 깊이 받았죠. 뭐 여러분 그 아시다시피 영어 어휘의 70%가 라틴어에서 왔어요. 예, 하지만 라틴어에서 파생된 건 아니죠. 예, 그런데 자, 그런 그 로맨스 랭귀지의 하나인 프랑스어로 12세기 경부터 이야기들이 창작이 되었는데, 이 이야기들은 주로 기사들의 무용담을 소재로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로맨스 랭귀지의 하나인 프랑스어로 쓰여진 이 기사들의 무용담을 로맨스라고 불렀던 거예요. 예,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 로맨스,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 쓰여졌던 기사들의 무용담,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보면 그 기사들의 그 모험, 또 연애 이런 이야기들이죠. 뭐 여러분 뭐 한두 가지 이야기는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사도에 그 코드가 있고, 이 기사는 또 뭐 물론 싸움도 잘하지만 또 아주 매너가 좋고, 특히 그 이 레이디한테 잘해주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중세 시대를 보면 적어도 그 귀족층에 한해서 생각해 보면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예, 거의 다 그러니까 집안과 집안끼리 그 정략 결혼을 하거나 그 부모가 정해준 결혼을 하는 거지, 뭐 요즘처럼 그렇게 연애를 해서 서로 좋아서 결혼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 이제 아내가 있는데도 뭐 이제 외도를 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었죠. 그런데 자, 이 로맨스의 세계에는 연애가 있는 거예요. 기사와 레이디의 그 사랑이 있고, 그리고 그 초현실적인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나죠. 막 용이 등장하고, 뭐 날아다니기도 하고, 마법사가 나오고, 그러니까 온갖 환상적인, 그러니까 초현실적인, 그러니까 현실에선 일어날 수 없는, 그러니까 사실 그 연애도 현실에선 없는 일인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게 로맨스의 세계인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이 마지막 포인트를 보면, 그러니까 이 로맨스의 standard plot is that of a quest undertaken by a single knight in order to gain a lady's favor. Frequently, its central interest is a courtly love, together with tournaments fought and dragons and monsters slain for the damsel's sake. 그러니까 보통 그 이야기를 보면 싱글 나이트, 그 용감한 한 기사가
그 퀘스트를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퀘스트라고 하는 것은 임무, 어떤 그 임무의 완수를 위해서 모험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막 드래곤과 싸우기도 하고 온갖 그 몬스터, 그러니까 현실에는 없는 그런 괴물들과 전투를 벌이기도 하고 또 그 레이디와 또 사랑을 나누고 그러면서 그 퀘스트를 완수하고 또 레이디의 사랑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그 이 티피컬한 전형적인 스토리가 그거잖아요. 음? 그래서 자, 이 로맨스는 이 기사들의 어떤 그 이상, 뭐 용기, 또 충성, 또 명예, 또 그러면서 자기가 그 무찌른 적에게는 관대함을 보이고 또 상당히 그 세련된 매너를 갖춘 그런 그 기사들의 이야기이죠. 그리고 현실에선 없는 신기한 일들, 그러니까 초현실적인 그 사건들이 일어나는 세계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이 로맨스가 중세부터 그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16세기 말까지 그 많이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산문으로도 많이 쓰고 또 운문으로도 많이 그 창작이 되었고, 여러분 뭐 가장 유명한 그 로맨스가 영문학에서는 그 아더 왕의 그 이야기들이죠. 음? 그 15세기에 그러니까 그 말로리라는 사람이 이제 그때까지 그 전해오던 그 아더 왕들의 이야기를 다 그 모아서 이제 책을 냈죠. 그게 바로 The Death of King Arthur, 그 아더 왕의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책을 출간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가장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 이제 중세 로맨스가 그 아더 왕의 이야기인데 그 외에도 많다. 음. 그래서 그 16세기 말까지 그러니까 이 로맨스가 많이 창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뭐 잘 아시죠? 뭐 읽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그게 그러니까 17세기 초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중세 로맨스의 거의 그 끝자락에 나온 책이 바로 돈키호테입니다. 그러니까 돈키호테 그 서두를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돈키호테는 중세 로맨스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중세 로맨스가 너무 재미가 있어서 뭐 다 이야기가 비슷비슷해서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로맨스에 뭐 흠뻑 빠져들어서 그 당시 자기가 구할 수 있는 모든 로맨스 이야기를 다 사들였다고 나옵니다. 막 자기 재산을 막 다 털어가면서까지 그 로맨스의 책들을 구한 거죠. 그리고 하루 종일 그것만 읽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사다 라고 이제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나는 기사이고 그리고 나는 퀘스트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완수해야 할 임무가 있다. 내가 그 기사로서 저 바깥 세상으로 나가서 이 나쁜 사람들을 다 퇴치를 하고 아름다운 여성과 또 사랑도 나눠야겠다. 그런데 그때 그 돈키호테의 나이가 뭐 젊은이가 아니고 50대의 늙은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뭐 50대면 거의 뭐 그 인생을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그래서 이제 그 돈키호테가 모험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돈키호테 전체는 사실 그 로맨스 장르에 대한 패러디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르반테스가 보기에 미드블 로맨스가 너무 그 웃기는 황당한 그런 그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너무 현실과 괴리된 그런 이야기들인데 이제 그거를 조롱하는 거죠. 그러니까 패러디를 하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이 돈키호테는 그 자체가 또 위대한 로맨스이고 그런 그 로맨스 장르에 대한 세르반테스의 사랑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17세기부터 18세기 후반까지 이 로맨스가 거의 쓰여지질 않아요. 그리고 독자들도 로맨스를 찾질 않습니다. 점차 그 이성의 시대가 되면서, 그러니까 이성을 그 중시하는 이제 시대가 되면서 더 이상 이제 그 독자들이 로맨스를 읽지 않게 되는 거죠. 이 로맨스를 읽는 거는
이성을 키우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진짜 뭐 그냥 쓰레기다. 읽을 필요가 전혀 없다.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로맨스를 폄하하면서 읽지를 않았는데 그런데 18세기 후반에 가면서 자, Recovery of the Medieval Romances. 자, 이 중세 로맨스에 대한 이 작가들과 독자들의 관심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18세기 그 중반부터 많은 학자들이 그 국민 문학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뭐 고대 그리스나 그 라틴의 고전 문학만 읽고 연구를 했는데 이 18세기 중반부터 그 서서히 민족주의가 일어나면서 우리에게 그 고유한 이야기는 무엇인가? 어떤 그 전설, 뭐 설화, 민담들이 있는가? 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수집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미디벌 로맨스에도 깊이 관심을 갖게 되고 자 이런 그 중세 로맨스의 가치를 재평가하게 된 것이죠. 예, 예, 그래서 자 이 로맨스가 18세기 후반부터 이 작가들과 독자들의 그 관심을 크게 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로맨스는 바로 상상력의 공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로맨스에서는 어떠한 일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정말 하기 힘든 자유로운 연애가 가능하고 또 온갖 그 환상적인 그 괴물들과의 또 전투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작가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현실 세계가 아닌 그 너무나 그 이국적이고 또 그 낯선 그런 세계를 로맨스에서는 창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맨스가 갖고 있는 이 상상의 그 공간, 그러니까 자유로운 그 상상력의 발휘를 보장해주는 이 로맨스의 세계, 그러니까 이거에 작가들이 매혹이 되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로맨스 이 장르가 이제 18세기 후반에 부활을 하게 되면서 많은 작가들에게 영향을 주었는데 여기 그 마지막 포인트를 보시면 그러니까 proposing that modern literature should follow suit and become in one sense more romantic. 그래서 이제 많은 작가들이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문학도 로맨틱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중세 로맨스를 계속 모방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중세 로맨스가 보여주는 그 자유로운 상상력의 발현. 그러니까 그 상상력이 문학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문학 작품이 상상력의 산물로 그 가치를 평가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게 바로 그 낭만주의 이후로 문학이 그러니까 모던해지게 된 그 중요한 계기 중 하나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로맨스의 기호는 뭐냐면 상상력의 가치를 이 작가들이 깨닫게 되었다,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맨스가 그 펼쳐 보여주는 그 상상의 세계, 이제 거기에 매혹이 되면서 작가 개인의 상상력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문학 작품의 가치 역시 이러한 그 어떤 상상력의 발현이 있는 것이구나. 예, 그래서 그 낭만주의 시기 동안 많은 그 로맨스들이 그러니까 중세 로맨스를 모방한 작품들이 쓰여졌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이 로맨스의 그 시대는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빅토리아 시대 때도 그 로맨스가 많이 그 쓰여졌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테니슨의 경우에는 그 아또 왕의 이야기를 자기식으로 또 다시 쓰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낭만주의 그 시기 동안에 어느 작가들도 사실 그 자기 자신을 로맨틱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 작가들은 우리가 무슨 공통점이 있다고 이런 생각을 거의 하지를 않았다. 그런데 이 시대 작가들을 로맨틱이라고 부르게 된 거는 빅토리아 시대에 와서입니다.
그러니까 빅토리아 그 시대의 그 이 비평가들이 그러니까 자기 시대 그 이전에 그 작가들을 보니까 이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로맨스 장르의 부활이구나. 그러니까 로맨스 장르가 많은 그 이 작가들에게 모방이 된 게 이 시대의 그 큰 특징이구나 하면서 이제 이 시대를 로맨틱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예, 그러면서 자, 문학의 의미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맨스의 가장 큰 기여는 상상력의 가치에 대한 재평가죠. 음, 그러니까 물론 이성도 중요하지만 아, 문학 작품은 더 넓게 예술은 상상력의 산물이구나. 그러니까 이러한 그 생각이 자리 잡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당연한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예술은 상상력의 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듯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 생각이 자리 잡게 된 것이 바로 낭만주의 시기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 로맨스는 중세 로맨스는 그러니까 이 상상력의 가치를 그 재평가하게 되는 그 기여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 리터처의 의미 자체가 바뀌게 되는데요. 자, 낭만주의 시기 이전에는 리터처는 그냥 지식이에요. 그냥 모든 학문,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식 이게 리터처입니다. 그런데 그 이 로맨틱 피어리드 이 시기를 지나면서 리터처의 의미가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리터처는 뭐냐? 그 artistic expression, works of the imagination particularly 그 작가의 상상력이 발현된 예술 작품을 문학이라고 좁혀서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그냥 리터처는 그러니까 모든 책입니다. 모든 지식, 모든 학문. 그러니까 문학의 그 이 한정되는 용어가 아니었는데 낭만주의 시기를 거치면서 작가의 상상력의 산물 이러한 의미가 된 것이죠. 예, 자 로맨스 이야기를 좀 더 하자면 여러분 그 지금도 로맨스는 많이 창작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뭐 중세 시대나 낭만주의 시대보다 더 많은 로맨스들이 영화와 또 TV 드라마 또 그 이 서점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 로맨스라는 게 꼭 뭐 기사가 등장하고 뭐 중세 시대를 배경으로 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환상적인 그 이야기, 어떤 그 초현실적인 소재를 갖고 있는 이야기면 넓게는 다 로맨스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그 반지의 제왕 다 아시죠? 가장 대표적인 20세기의 로맨스죠. 그 톨키엔이 그 중세 로맨스를 모방해서 쓴 그 작품이 반지의 제왕이죠. 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타입의 로맨스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반지의 제왕 혹시 뭐 영화 보셨나요? 이미 여러분에게는 상당히 오래전 그 영화가 돼서 아마 이제 안 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자, 그 영화의 주인공들에게도 퀘스트가 주어져요. 중세 로맨스의 이야기에서처럼 퀘스트가 있는데, 근데 그 퀘스트는 뭐냐면 절대 반지를 파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그 프로도라고 하는 그 인물이 있는데, 그 프로도에게 그 절대 반지가 주어져요. 작품 초반에. 그런데 그 프로도에게 주어진 퀘스트, 그러니까 프로도 혼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여러 인물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그 퀘스트를 완수하기로 이제 맹세를 하게 되는데, 자, 그 퀘스트는 절대 반지를 파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좀 뜻밖의 퀘스트거든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 중세 로맨스라고 한다면 퀘스트는 그 절대 반지를 획득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 톨킨은 그러니까 그 중세 로맨스의 공식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 로맨스의 어떤 그 티피컬한 전형적인 플롯을 뒤집어서
절대 반대는 처음부터 그 주인공에게 주어져 있고, 그리고 그 주인공의 역할은, 퀘스트는 정말 천신만고 끝에 그 절대 반대를 파괴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일반적인 그 중세 로맨스에서는 한 명의 기사가 모험에 나서죠. 물론 뭐 여러 기사가 협력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한 명의 용감한 그 기사가 퀘스트에 나서게 되는데, 이제 그 반지의 제왕에서는 프로도뿐만 아니라 이제 그 여러 인물들이 펠로십을 결성을 해서, 그러니까 이 임무에 이제 헌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반지의 제왕 같은 경우는 그 전통적인 미디벌 로맨스의 공식을 뒤집었다는 점에서 이제 아주 새로운 이제 로맨스이고, 또 이제 넓게 보면 뭐 그 해리포터 시리즈 같은 작품도 로맨스의 전통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제 저는 뭐 이제 조금 봤었는데 그 뭐죠, 그 왕좌의 게임, 예, 같은 그런 이제 TV 드라마도 역시 그 로맨스의 전통에 있는 거죠. 그 뭐 남학생들 그 게임 하시는 분들, 예, 뭐 있으실 텐데, 그 여러분 그 게임 중에서 보면 중세를 배경으로 한 판타지들이 많이 있어요. 예, 뭐 대표적으로 그 옛날에 저도 했던 그 디아블로, 예, 디아블로를 보면 이제 그 세계관이 중세거든요. 그러니까 중세를 배경으로 해서 막 그 인물이 이제 온갖 그 막 아이템으로 이제 치장을 하고 그 퀘스트를 완수하기 위해 이 적들과 싸우죠. 이제 그게 그 게임의 내용이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이 미드블 로맨스가 지금 우리의 그 대중문화에 얼마나 지금 큰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는 건가. 이제 그거를 실감하게 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그 로맨틱이라는 단어를 이제 그 의미를 이제 사실 뭐 잘 생각을 하지 않고 많이 쓰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그 생각을 해보면 로맨틱이라는 단어를 남자에게는 쓰잖아요. 그런데 여자에게는 안 써요. 그러니까 예컨대 저 남자 참 뭐 로맨틱하다. 응? 뭐 자기 여자친구를 대하는 게 정말 그 로맨틱하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해도 여성을 가리켜서 저 여자 참 로맨틱해. 이런 표현을 쓰나요? 예, 저는 뭐 이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남성을 가리켜서 이제 로맨틱하다고 할 때는 저 남자가 중세 로맨스에서 기사가 레이디에게 할 법한 그런 그 세련된 매너로 여성을 대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누구도 오늘날 뭐 로맨틱이라는 단어를 쓸 때 그런 중세 로맨스에 대한 생각까지 뭐 하지는 않죠. 하지만 이제 그걸 의식하지 못하지만 문화적인 배경에 그 중세 로맨스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그 로맨틱이라고 부르는 그 많은 것들이 사실은 그 오리진을 그 따지고 보면 중세 로맨스에서 온 것들이다. 음.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시기가 로맨틱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라는 점을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한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시기의 그 전반적인 특징이 무엇일까? In general, writers associated with the romantic period valued imagination and feelings as highly as reason and intellect. 그 18세기 그 계몽주의 시대 때처럼 이성, 지성 뭐 이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이것만큼이나 상상력과 감정 역시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죠. 그리고 believe that humans are by nature good. 어떤 인간의 그 본질적인 선함을 믿었고, 그리고 특히 그 낭만주의 시기에는 자연에 대한 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nature poetry, 자연에 대한 시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nature is the source of sublime feeling, divine inspiration, and even moral action. 그러니까 이 자연을 보고 있으면 어떤 그 sublime feeling이 이 벅차오르는 그 웅장한 그 자연을 보는 데서 오는 그 벅찬 그 느낌, 그리고 그 자연이 나에게 시적 영감을 준다라는 믿음, 그리고 자연 안에
있을 때만이 진정으로 모럴, 도덕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믿음, 이러한 그 믿음들을 낭만주의 시인들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적인 질서보다는 개인을 중시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문학 작품이 작가 개인의 상상력의 산물로 여겨지게 되었고,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인디비주얼, 개인을 더 중시하게 된 거죠. 그리고 critic, oppressive, class-based political regimes and social forms, 어떤 그 정치적인 탄압, 그리고 그 기존의 신분 질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그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낭만주의 시기 동안 일어난, 예, 이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뭔가요? 그 1785년부터 1832년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기에 일어난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뭐죠? 바로 프랑스 혁명이죠. 그러니까 프렌치 레볼루션. 그러니까 1789년에 일어났죠. 예,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 역시 이 낭만주의 그 작가들의 사상에 큰 영향을 주게 되죠. 자, 그 뭐 우리가 이제 공식적인 텍스트북으로 삼고 있는 노튼 엔탈러지에 따르면, 자, 1832년을 이 낭만주의 시대의 종결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여러분 뭐 1832년까지만 낭만주의 시기고 1833년부터는 이제 낭만주의는 끝난 거고,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이제 엔탈러지에서 그 32년을 낭만주의의 종결, 그리고 그 낭만주의와 그 빅토리아 시대를 그 구분하는 그 이제 선으로, 경계선으로 삼는 이유는 바로 1832년에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적 사건이 정말 그 영국의 정치,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죠. 바로 그 First Reform Bill입니다. 자, 우리말로는 보통 선거법 개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법 개정이 1832년 통과가 되면서 영국의 그 클래스 스트럭처, 그러니까 이 계급 구조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구조까지 큰 변화를 맞게 돼요. 자, 이게 쉽게 그냥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자, 1832년의 리폼빌은 도시의 이 중산층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선거권을 가진 사람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는데, 자, 제가 그 두산백과에서 이 아티클을 가져왔습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이 좀 그 영어 설명만 봐서는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 여기를 읽어보죠. 자, 산업혁명으로 성장한, 그러니까 18세기 후반부터 이 자본가가 성장하고 노동자 계급이 이제 넓어졌는데, 자, 이런 사람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19세기 영국에서는 자, 세 차례의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예, 그래서 1832년 이후에도 두 번의 선거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자, 중산층을 비롯하여 노동자, 농민 등 대부분의 성인 남자가 선거권을 획득하였고, 인구 비례에 의한 소선거구제가 실시되었다. 그 후 점진적인 개혁을 통하여 20세기 초에는 비로소 남녀 평등의 보통 선거제가 실시되었다. 자, 여러분 그 1689년에 명예혁명, 그러니까 Glorious Revolution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이게 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제임스 2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가톨릭교도예요. 그리고 영국을 다시 가톨릭 국가로 되돌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영국은 이미 그러니까 자기만의 이 종교를 가진, 그러니까 영국 국교회가 있었는데, 그 영국 국교회를 폐기하고 가톨릭 국가로 영국을 되돌리려고 했던 거예요. 예, 그러자 이 의회와 이 시민들이 크게 반발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게다가 제임스 2세가 마치 그 절대 군주같이 그 행동을 하니까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 파르먼 의회가 네덜란드에 시집가 있던 제임스 2세의 딸을 왕으로 불러들여요.
그러니까 그 제임스 2세에게 딸이 있었는데 메리라고 이제 이름이 이제 메리였거든요. 그런데 그 메리가 이 네덜란드의 그 통치자인 그 오렌지 공과 결혼을 했는데 의회가 그 메리와 그 메리의 남편인 그 오렌지 공에게 군대를 이끌고 우리나라를 침략해 달라. 그래서 저 제임스 2세를 쫓아내 주세요. 이제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메리가 이제 남편인 그 오렌지 공과 함께 네덜란드 군대를 이끌고 영국을 침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임스 2세를 쫓아내고 이 메리와 이 남편이 공동 국왕이 돼요. 예. 그래서 그 메리는 메리 2세가 되고 남편은 윌리엄 3세. 3세가 맞나? 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이 남편과 아내가 이제 공동 국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유혈 사태가 전혀 없었다. 그러니까 대규모 유혈 사태 없이 국왕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너무나 그 영광스러운 혁명이다라는 의미로 이제 그 글로리어스 레볼루션, 이제 한자어로는 명예혁명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명예혁명 이후로 영국 의회는 지주, 자유직업인, 대상인, 금융가 등 소수 계층으로 구성되었고, 자, 유권자 수는 성인 남자의 6분의 1도 안 되었다. 그러니까 유권자 수가 너무 적은 거죠. 그러니까 산업혁명으로 농촌 인구가 신흥 공업도시로 대거 이동하고 자본과 노동자 계급이 성장함에 따라 선거법 개정이 불가피해졌다.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수많은 그 농민들이 도시로 이주를 하게 되죠. 그래서 도시의 인구는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이 시골의 인구는 거의 없게 된 거죠. 텅텅 비게 된 거죠. 그런데 선거구를 고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거구는 인구가 거의 없는데 의회에 그 대표를 보내고, 또 어떤 도시는 인구가 수십만 명인데 의회에 전혀 대표를 보내지 못하는 그런 이제 부조리한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선거구 제도에 따르면 자, 농업 중심의 남부는 인구 300만 명에 236명의 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 반면 공업 중심의 북부는 인구 400만 명에 단지 68명의 의원만을 선출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어떤 지역에서는 자, 50명도 안 되는 유권자가 2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구가 생겨났다. 예, 이 정도면 뭐 그냥 내 가족만 잘 동원해도 그 국회의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맨체스터, 버밍엄 등 신흥 공업도시, 인구가 수십만 명으로 불어난 이런 그 큰 도시에서는 한 명의 의원도 의회로 보내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18세기 말부터 이 선거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요. 결국 1832년에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주요 내용은 50개 이상의 불합리한 선거구를 없애고, 그러니까 거의 그 텅 비어 있는 인구가 거의 없는 그런 선거구는 다 없애고 그 의석을 신흥 공업 도시에 배정하고, 그러니까 선거 자격을 완화해서 모든 중산층이 선거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제1차 선거법 개정은 농업 세력에 대한 공업 세력의 승리이며 귀족 세력에 대한 중산층의 승리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도시의 중산층이 선거권을 획득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 노동자 계급은 여전히 선거권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동자 계급의 불만은 계속되었고, 바로 이것이 그 2차, 3차 선거법 개정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2차 선거법 개정은 1867년에 시행됩니다. 그리고 이때 도시의 임금 노동자 대부분이 선거권을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1884년으로 가서 제3차 선거법 개정이 있었는데 이때는 농민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그러니까 1832년에 1차 선거법 개정 때는 중산층에게, 그리고 2차, 그러니까 1867년 2차 개정 때는 도시의 노동자에게, 그리고 3차 1884년 개정 때는 농민들에게 선거권을 부여를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여전히
여성들은 선거권을 갖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성 중에서는 한 명도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19세기 말부터 이제 많은 여성들이 우리에게도 선거권을 달라라는 그 운동을 했죠. 예, 그래서 그 1918년에 21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과 일부 여성들이 선거권을 획득하였고, 자, 1928년에 가서야 모든 여성들이 선거권을 획득합니다. 그러니까 1928년이 되어서야 완전한 그 남녀 평등의 선거제가 완성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영국의 그 선거법 개정은 그러니까 1832년 한 차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1832년을 시작으로 해서 1928년까지 거의 그 10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이루어지죠. 예, 이게 그 이제 영국식 개혁의 특징이죠. 모든 그 제도와 관습을 이제 한꺼번에 바꾸기보다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바꾸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선거법 개정도 뭐 한 번에 다 갈아엎기보다는 이렇게 그 어떤 그 스테이지, 이 과정을 거치면서 1928년에 모든 그 남녀에게 선거권을 주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이러한 그 개혁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 1945년 정부 수립이 되었을 때, 48년이죠. 예, 48년에 그 정부 수립이 되었을 때 모든 남녀에게 즉시 선거권을 부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선거법 개정이 이제 이만큼 그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 이제 이 시점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이제 낭만주의와 이제 그 빅토리아 시대를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그 노트 엔탈러지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예, 자 여러분 그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자 그렇다면 그 이제 첫 번째 작품, 그 애나 바볼드의 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이 시를 강의하기에 앞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려야 할 게 있는데, 참 이게 왜 또 안? 예. 자 여러분 그 이 앵글리컨이라고 하는 이게 바로 이제 그 영국 국교회잖아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성공회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제 이 앵글리컨에서는 영국 국왕이 교회의 수장입니다. 예, 그래서 그 영국의 그 군주가 모든 그 성공의 사제들 또 그 이 교도들의 수장, 이 이제 머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치 그 이제 이 가톨릭 교도들의 이 수장이 교황인 것처럼, 그러니까 모든 그 성공의 그 신도들의 그 수장은 영국의 국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 그 18세기 뭐 그 이전에도 그랬지만, 그러니까 이 영국 국교회를 초종하지 않는 개신교도들이 또한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non-conformist라고 하는데, 정말 그 인내심을 시험하는 국교도가 아닌 프로테스탄트인 거죠. 예. 막 점점 더 상태가 심해지는 것 같아요. 예. 자, 어쨌든 그 제가 말로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앵글리컨이라고 하는 건 그 영국 국교 회의고, 자, 국왕이 수장이죠. 그런데 자, 영국에는 그러니까 이 앵글리컨 처치를 따르지 않는
개신교도들 역시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개신교도를 이제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죠. 그 이제 16세기 초에 이제 종교 개혁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 유럽에는 많은 그 프로테스탄트가 생겨나게 됩니다. 더 이상 그 교황의 간섭 받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제 이런 그 뭐 이제 신앙이 이제 퍼져 나갔는데, 자 여러분 그 이 논컨포미스트를 보면 중간에 conform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conform, 그러니까 따르다, 순종하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자 국교회를 conform 따르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non-conformist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그 다수의 그 개신교도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여러분 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상당히 그 개신교가 그 강한 나라인데, 특히 그 이제 장로교가 강하거든요. 이제 그 한국은. 그런데 그 이런 그 non-conformist에는 이제 장로교도들 그리고 뭐 감리교도들 뭐 여러분은 뭐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그 영국 국왕을 수장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 개신교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영국 정부는 이런 그 non-conformist를 차별해요. 이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탄압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 non-conformist들은 일단 학교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세운 학교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같은 대학에 갈 수도 없어요. 예, 그래서 그 뭐 이 non-conformist들이 세운 학교에서 그냥 자기들이 세운 학교에서 뭐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이제 가정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지, 국가에서 세운 그 교육기관에서 공부를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한 공직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국의 그 국교회에 컨펌 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직 역시 맡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그 non-conformist들은 18세기 내내 정말 많은 차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2등 시민처럼 대우를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어떤 정치적인 또 이제 종교적인 탄압을 받기 때문에 이 non-conformist들이 개혁 담론을 주도하게 되죠. 어떤 자유, 평등, 이러한 그 이 진보적인 그 사상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영국 내에서의 그 어떤 진보 담론, 개혁 담론 이런 것들을 주도하게 된다. 예, 그래서 그 영국의 어떤 그 뭐 영국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의 그 이 자유주의 사상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것이 non-conformist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오늘 우리가 읽는 이 그 애나 바볼드도 이러한 그 non-conformist였습니다. 예, 그리고 그 아버지가 이런 그 non-conformist들을 위한 그 학교를 세웠는데 이제 거기서 그 교사로 가르치기도 했죠. 예, 뭐 이제 그 당시 여성치고는 이제 굉장히 많이 그 교육을 받았고, 이제 그 때문에 이제 많은 그 시와 또 산문을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이 시의 제목이 The Mouse's Petition이에요. 그러니까 그 쥐가 그러니까 petition 탄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 시의 그 이제 배경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예, 여러분 그 자 프리스틀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예, 여러분 그 여기 그 첫 구절을 보시면, 자 When Barber visited Joseph Priestley at Leeds in the summer of 1771, he was experimenting with noxious gases using live mice for the purpose. 자, 제가 프리스틀리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조셉 프리스틀리라는 사람인데, 자, 이 사람 역시 non-conformist예요. 그러니까 non-conformist의 목사였습니다. 자, 프리스틀리는 그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그 정말 그 뭐 영국사에서 그 정말 꼽을 만한 몇 손가락 안에 꼽을 만한 천재가 아닌가. 게다가 또 그 융합형 인재였거든요. 이제 오늘날 그 지금 한국 대학들이 엄청나게 강조하는 그 진정한 그 융합 인재가 바로
프리스틀리였습니다. 그러니까 프리스틀리는 원래 그 이제 신학을 공부를 해서 이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그 자기의 천직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당연히 또 그 non 컨포미스트들이 모이는 교회에서 목회를 했죠. 그런데 프리스틀리는 신학 말고도 관심사가 너무나 많았어요. 예, 그래서 그 프리스틀리는 그 이 정치 사상에도 그 이 저작을 남겼고, 또 교육, 또 언어, 또 이런 데도 저작을 남겼고, 또 화학에도 굉장히 깊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여가 시간에 그 화학 실험을 많이 했는데, 자, 여러분 그 산소의 그 발견자가 누구로 알고 계시나요? 예, 산소를 발견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옥시전. 예, 혹시 그 중학교나 그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그 프랑스의 그 라부아제라는 그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공식적으로는 그 프랑스의 라부아제가 산소의 발견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라부아제와 프리스틀리가 거의 같은 시기에 산소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뭐 오늘날에는 라부아제뿐만 아니라 그 프리스틀리 역시 그 산소의 발견자로 이렇게 쳐주는데, 그런데 그 프리스틀리는 산소의 특성을 한 가지 잘못 이해를 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라부아제는 그 산소의 특성을 좀 정확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 프리스틀리는 좀 결정적으로 잘못 이해를 한 게 있어서, 예, 그래서 이제 그 뭐 공식적인 그 산소의 발견자로는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 어쨌든 이 프리스틀리는 이 화학 방면에서 엄청난 공헌을 하거든요. 예, 탄산수를 처음으로 이 발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요즘 많이 마시는 그 탄산수를 최초의 탄산수를 만든 사람이 프리스틀리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광합성의 원리를 처음으로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 산소를 발견을 한 거죠. 예, 그래서 그 프리스틀리가 평생 동안 그 집필한 책의 수가 100권이 넘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 권수도 정말 그 놀랍지만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프리스틀리의 저작들이 정말 그 범위가 넓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 다양한 주제로 저작을 남겼다라는 거예요. 뭐 정치, 뭐 교육, 또 언어, 또 신학, 또 화학. 그러니까 요즘 같았으면 도저히 그 한 사람이 다 커버할 수 없는 그 학문을 이 사람 혼자 해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프리스틀리가 뭐 프리스틀리뿐만 아니라 이제 이 당시에 그 화학자들이 다 그랬는데 실험에 그 쥐를 많이 이제 사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그 광합성을 어떻게 발견을 하게 됐냐면 그냥 그 쥐 한 마리를 이렇게 유리병 속에 가두어 놓으면 공기가 없기 때문에 곧 죽겠죠. 그런데 식물과 같이 유리병 안에 가두어 놓았더니 그 쥐가 죽지 않고 살더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프리스틀리가 이제 산소를 이제 발견을 할 때도 쥐를 많이 이용을 했는데 이제 쥐에게 그 가스를 특정 가스를 이제 주입을 시킨 다음 이제 그 배를 갈라서 그 혈관의 색깔이 바뀌는 걸 보고 그 이제 특정 가스의 그 유무를 그 판별을 했다고 합니다. 예, 어쨌든 그 프리스틀리가 이렇게 그 쥐를 많이 이용을 했는데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지금은 뭐 쥐뿐만 아니라 뭐 많은 동물을 여전히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애나 바볼드가 이제 프리스틀리와 이제 아주 가까웠거든요. 같은 학교에서 그 교사로도 일했고 정말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이제 프리스틀리의 그 집을 방문을 합니다. 1771년에. 그런데 그 프리스틀리의 그 실험실 바깥에 철창에 갇혀 있는 쥐가 있는 걸 봐요. 그러니까 그 프리스틀리가 이제 실험을 하려고 그 쥐를 꺼내온 건데 이제 곧 이제 그 쥐로 이제 실험을 할 예정이었던 거죠. 그런데 뭐 이제 시간이 늦어서 그냥 이 쥐로는 뭐 내일 아침에 실험을 하자 하고는 실험실 바깥에 이제 그 쥐를 이 철창 안에 가둬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볼드가 이제 이거를 보고 그 쥐가
참 불쌍하다 이제 이 생각을 한 거죠. 예, 불쌍하죠. 당연히 불쌍한데 단지 그 불쌍하다는 생각을 갖는데 그치지 않고 애나 바볼드가 이 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쥐의 입장에서 나를 살려달라라는 그 탄원서를 시의 형태로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시를 쓴 다음에 그 종이를 접어서 그 철창에 끼워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침에 이제 프리스틀리가 이제 실험실로 나오면서 그 이제 철창에 뭐 누가 이 끼워 놓은 이제 종이가 있으니까 이제 읽어봤는데 바로 이제 이 시였던 거죠. 그래서 그 프리스틀리가 와 정말 이 시에서 하는 말이 다 너무나 맞다 하면서 그 쥐를 풀어 주었다고 해요. 하지만 실험은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쥐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볼드가 이제 탄원을 한 그 쥐는 살려 주었지만 다른 쥐를 계속 사용을 하면서 화학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 프리스틀리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이제 프리스틀리는 이제 나중에 그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프랑스 혁명을 그 정말 그 시종일관 그 지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프랑스 혁명이 굉장히 그 폭력 사태가 커지면서 영국 내에서도 이제 그 프랑스 혁명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래서 그 이 프랑스 혁명을 지지하면 마치 그 영국을 배신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이제 그런 그 이 상황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프리스틀리는 그 프랑스 혁명에 대한 그 지지를 굽히지 않았는데 이제 그래서 그 성난 군중들이 프리스틀리의 그 실험실을 습격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그동안 막 애써 실험하고 한 것들을 막 다 불태우고 실험 도구도 다 부수고 그랬는데 그래서 프리스틀리가 내가 이 나라에서는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겠다 생각을 해서는 그 미국으로 이민을 합니다. 이제 그 당시 그 미국은 건국된 지 얼마 안 되는 신생 국가였죠. 그리고 이 프리스틀리의 그 명성이 미국에도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프리스틀리가 그 필라델피아에 도착을 할 때 초대 대통령이었던 그 조지 워싱턴이 직접 마중을 나왔다고 해요. 그 정도로 이제 이미 이 미국에서도 명성이 이제 자자했는데, 그래서 그 필라델피아에서 이제 여생을 보냈고 이제 거기서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한 15분 정도가 남았는데, 그러면 이 시의 내용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 그 이 시의 스피커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G가 되는 거죠. 자, 첫 행부터 보시면 아주 뭐 그 간곡하게 그 사정을 하죠. 그러니까 all hear a pensive prisoner's prayer. 그러니까 그 이 시름에 잠긴 이 그 죄수의 기도를 들어달라. 그러니까 이 프리즈너는 바로 그러니까 이 마우스, 쥐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쥐가 프리스틀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프리즈너인데 나의 그 프레이어를 들어달라. For liberty that sighs. 그런데 자 그냥 그 쥐 한 마리의 생명을 살려달라. 이게 아니라 리버티, 자유를 위해서 나를 살려달라. 이제 이런 논리를 펼치는 거예요. For liberty that sighs. 지금 탄식하고 있는 자유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쥐의 논리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 감금되어 있는 건 리버티가 탄압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리버티가 지금 그러니까 sigh,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쥐는 이 프리스틀리의 개혁 사상에, 그러니까 진보적인 그 사상에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스틀리는 그 non-conformist였고, 그래서 상당히 그 진보적인 그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거에 호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and never let thine heart be shut against the righteous Christ. 그러니까 thine 하면 유어죠. 그러니까 그대의 마음이 나와 같은
이런 그 가엾은 존재의 이 울음에, 이 외침에, 그러니까 셧 다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나의 이 cry, 나의 이 외침을 들어달라.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달라.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for here fallen and said, I see. 그러니까 이 철창, 이 우리 안에서 내가 이렇게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러니까 fallen, 그러니까 버림받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러니까 슬픔에 젖어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within the wiry grate, 그러니까 쇠창살이죠. 그러니까 철사로 만든 그 철창 안에 내가 좀 갇혀 있다. And tremble at the approaching moon. 그러니까 지금 그 아침에 다가오는데, 아침에 다가오면 이제 실험으로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tremble, 떨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which brings impending fate. 자, 이 위치는 바로 앞에 나온 그 moon이죠. 그러니까 이 아침이, 그러니까 이 절박한 이 나의 운명을 가져온다. 그러니까 이 주의 운명은, 이 fate는 이 실험으로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운명이 지금 impending, 절박했다. 그러니까 임박했다. 박두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탠자가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if ever thy breast with freedom glowed. 그러니까 당신의 가슴이 freedom으로 한 번이라도 빛난 적이 있었다면, 그리고 spurn a tyrant's chain. 그러니까 이 폭군의 이 체인, 이 폭군의 그 쇠사슬을 경멸한 적이 있었다면, 그러니까 let not thy strong oppressive force a freeborn mouse detain. 그대의 그 강하고 이 억압적인 그런 힘으로 자유롭게 태어난 이 쥐 한 마리를 억류하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스탠자의 어떤 이 당시에 어떤 그 진보적인 사상, 그러니까 자유에 대한 진보적인 사상이 압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프랑스 혁명의 그 3대 정신이 있잖아요. 그 자유, 평등, 박애. 그러니까 이 자유의 이 사상, 그 프랑스 혁명으로 이어졌던, 그러니까 이 자유의 정신이 지금 여기서 이 압축적으로 지금 요약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대부분의 그 넌컨포미스트들이 공유했던 이 자유 사상이 지금 이 스탠자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쥐가 지금 보통 쥐가 아니라 예, 그 18세기 후반에 모든 그 개혁 담론을 다 꿰고 있는 굉장히 그 똑똑한 쥐인 거예요. 그래서 이 프리스틀리가 어떤 저작 활동을 했는지도 다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프리스틀리가 그 여러 권의 그 책에서 어떤 그 자기의 그 자유주의 사상을 설파를 했는데,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너의 가슴이 한 번이라도 자유로 빛난 적이 있었다면, 그러니까 그런 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폭군을, 그러니까 스폰, 경멸을 했었다면, 그러니까 a freeborn mouse, 그러니까 자유롭게 태어난 나 같은 죄를 더 이상 억압하지 말아달라. 그래서 여러분 그 프랑스 혁명의 결과 어떤 나오게 된 그 선언이 있잖아요.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다.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그리고 평등하게 태어났다. 이게 모든 그 민주주의 사회의 정말 그 근본 중에서도 근본 원리이죠. 그래서 지금 이 쥐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freeborn, 나는 자유롭게 태어났다. 그러니까 자유가 나의 선천적인, 그러니까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나의 권리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프리스틀리의 그 어떤 자유주의 사상에 이제 호소하는 전략을 이 쥐가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Oh, do not stain with guiltless blood thy hospitable heart. 그러니까 그 손님을 맞이하는, 그러니까 손님을 그 대접하는 당신의 그 heart, 이 난로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가정의 뭐 의미로 이제 확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당신의 그 이 난로, 그러니까 그 이 모닥불이 이렇게 타오르고 있는 그 난로, 그거를 이 무제한 그 피로 물들이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내가 죽게 되면 guiltless blood, 그러니까 죄가 없이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피로 당신의 그 이 집안을 물들이지 말아라. 더럽히지 말아라. 그러니까 no triumph that thy wiles betrayed a prize so little worth. 그러니까 당신이 뭐 그 이 계략을 부려가지고 이 그 나 같은 그 쥐 한 마리를 속였다라고 그렇게 막 승리에 막 기뻐할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이 쥐 한 마리는 a prize so little worth, 그러니까 너무나 가치가 없는 그러니까 prize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 같은 그 쥐 한 마리를 당신이 그 막 이 계략을 부려가지고 이 당신 목적대로 쓴다고 한들 그게 무슨 그 트라이엄, 뭐 승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냐? 응? 예, 그다음 그 스탠자를 보시면 The scattered gleanings of a feast my frugal meals supply. 그러니까 당신이 그 이 가족들과 그 피스트를 하게 되면 이렇게 그 식사를 배불리 하게 되면 이제 거기서 그 떨어지는 그 음식 부스러기, gleanings, 이 음식 부스러기가 my frugal meals, 나의 소박한 식사를 supply, 제공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이제 supply가 동사이고 그 앞에 있는 my frugal meals가 목적어입니다. 예, 그래서 신텍스를 지금 그 파악을 해두세요. 그러니까 당신의 그 가족들과 식탁에서 그 막 배불리 먹으면 그냥 거기서 떨어지는 그 음식 부스러기 내가 그거 먹으면서 그 연명하고 있는데 But if thine unrelenting heart that slain boon deny. 그런데 당신이 unrelenting한 무자비한 어떤 그 관대함이 없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그러한 그러니까 슬렌더 분 얼마 안 되는 은혜를 나에게 주는 걸 deny 거부한다면 그래서 당신이 내 식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도 이 쥐한테 가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가정법이죠. 예, 그 다음 스탠자를 보시면 The cheerful light, the vital air are blessings widely given. 자, 이 태양에서 이 나오는 그 기분 좋은 그 햇살, 또 vital air, 그러니까 이 생명에 꼭 필요한 이 공기이죠. 자, 이것들은 blessings widely given.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생명체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다. 그래서 let nature's commoners enjoy the common gifts of heaven. 자, 자연의 이 평민들, 보통 사람들이 자, 이 하늘의 common gift를 누리게 해달라. 자, 여기서는 어떤 의미냐면 당신은 뭐 그 나한테 그 음식 부스러기 주는 것도 아깝다고 뭐 그래 뭐 그것까진 좋아. 그런데 자, 이 점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바로 공기, 또 태양빛 이러한 것들은 모든 사람의 소위 말하는 공공재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모든 사람들은 다 그 공기와 태양을 누릴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The common gifts, 그러니까 공공재인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공유하는, 그러니까 누가 독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사유화할 수 없는 이런 그 자연의 혜택들, 뭐 비나 뭐 햇살이라든가 또 공기, 물 이런 것들은 누가 사유화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유화해서도 안 되고 그런 것들은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것이죠. 우리 인류와 모든 생명체가 공유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내가 인조이하는 것까지 너가 막아서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살려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서 이 햇살과 또 이 공기를 즐길 수 있도록
내 목숨은 살려주세요.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음식을 안 줘도 되니까 그냥 목숨은 살려달라라는 거죠. 자, 그다음 25행을 보시면 또 well-taught philosophic mind to all compassion gives, casts round the world an equal eye and feels for all that lives. 자, 여기서 그러니까 교육을 잘 받은 철학적인 그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프리스틀리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프리스틀리는 이제 철학자이면서 또 신학자이고 사상가였는데, 그러니까 교육을 잘 받은, 프리스틀리는 뭐 교육을 잘 받았다기보다는 이제 독학을 정말 엄청나게 한 사람이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그 많은 것을 공부한 이런 사람은 to all, 그러니까 모든 존재에게, 그러니까 gives compassion, 동정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그 신텍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어가 되는 거고, 이게 이제 동사이고, to all,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compassion, 그 동정심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만물에 대해서 사랑을 품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에게 그 사랑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그러니까 casts around the world, 그러니까 자기 주변의 모든 것들에게 unequal eye, 자, 평등한 시선을 보내고 feels for all that lives, 살아있는 모든 것들에게 모든 것들에 그러니까 feel, 깊은 감정을 느낀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equal eye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뭐 사람이든 동물이든 가리지 않고 모든 생명체를 동등하게 대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자, 프랑스 혁명으로 이어지는 두 개의 핵심적인 자유주의 사상이 다 나왔어요. 자유와 평등이에요. 그러니까 쥐가 이제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프리본 마우스라고 이제 불렀고, 지금 여기서는 그러니까 equal eye를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평등한 눈으로, 그러니까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를 그렇게 이제 바라볼 것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텍스트를 이제 선택한 이유는 이제 이 시 텍스트 안에 압축되어 있는 이런 그 자유주의 사상이 결국 그 프랑스 혁명으로 이어지고, 또 이제 낭만주의 시기 내내 이제 엄청난 그 영향력을 이제 끼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뭐 수업은 뭐 여기서 그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 작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